안녕하세요, 꿀란입니다. 오늘은 4월 달에 읽은 책 중에 일단 4권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4권인데요. 다들 좀 4월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그 전에 유튜브 찍었을 때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벚꽃이 피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벚꽃이 벌써 졌고요.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팔티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올리기 전 영상을 제가 한 번 다 봤었는데 되게 뭔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그 2달 전에 내가 있고 똑같은 구도에 똑같은 위치에 시간만 다른 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유튜브는 과거의 저를 보기 위해서 찍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4월의 책은 이렇게 4권 들고 왔고요.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선정했습니다. 비문학 2권, 소설책 2권입니다. 첫 번째 책은 최현진 작가의 스파클이라는 책입니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수상작이고요. 상실과 애도를 겪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청소년 문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좀 유치하잖아 라는 얘기 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또한 청소년 문학이고요. 빈긴 밤이라고 하는 루이 작가의 책 또한 청소년 문학이지요. 그래서 청소년 문학이라고 해서 깊이가 없다거나 이러진 절대 않고 오히려 저는 어려운 수사를 좀 남발하는 그 수식 어구를 남발하는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문학적일 때가 많고 철학적일 때도 많다고 느꼈어요. 특히 동화책 같은 것은 더 그렇죠. 저는 청소년 문학 중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처받은 1인칭 화자가 나온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인칭 청소년 화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다들 그런 룰이 있죠.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과거 얘기. 이런 메시징을 받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결정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유년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여릴 때 받았던 상처를 평생을 지니고 살아가죠. 그래서 각기 다른 이유로 그것을 숨기고 있을 뿐이고 그 상처를 언젠가는 자기가 보듬거나 혹은 스쳐 지나가거나 무뎌지거나 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문학을 읽으면 확실히 그 문장들 때문에 다가 치유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최현진 작가의 스파클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소설 자체는 일단 배우리라는 여성 청소년 화자가 나오고 16살입니다. 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화재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화재 사고에서 자신의 각막이 다치고 자신의 동생이 식물인간이 되어요. 그때 유리는 다행히 뇌사에 빠진 환자 덕분에 각막 기증을 받고요. 그러나 동생은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지요. 근데 유리에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겨요. 나에게 각막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의 각막을 준 사람을 미지수라고 상정해볼까? 그 사람 X라고 한번 정해볼까? 그 사람 정말 미지수다. 그래서 그 사람은 X가 됩니다. 유리는 뇌사자의 정보를 찾다가 장기 기증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해요. 거기 사이트에서 이영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기증자라는 것을 유리가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영준이에게 글을 매일 쓰는 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은 시온이고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나 오늘 뭐뭐 했어. 형, 나 오늘 뭐뭐를 했는데 형은 잘 지낼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틋한 문장으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니 이름이 이시온이고 유리는 시온의 값을 y라고 상정을 해요. x고 y고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수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 책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x라고 정했으니 이영준의 정보값을 찾기 위해 루트를 짜고요. 시온의 정보를 캐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깨닫습니다. 시온도 아픈 아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각막을 기증받았던 병원과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있는 대학병원과 똑같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온이가 있는 병원 앞에 시온이가 만든 눈사람에다가 뭘 하냐면 뭐 이렇게 눈도 만들어주고요. 캔커피도 놔줍니다. 아파봤던 아이들끼리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의 각막을 갖고 한 사람은 한 사람과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하면서 서로를 다독이고 나아갈까요? 이런 것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사실 유리의 가족이 나눠 가진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A에게도 잘못이 있고 B에게도 잘못이 있고 C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따지자면.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그 원인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래서 서로의 탓을 하고 싶어 하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런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네가 죄인이어야만 나는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시돋친 말을 뱉죠. 그 죄책감이 들게끔 하는 일을 없애고 싶어서 서로에게끔 내 탓 아니라고 하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찾잖아요. 유리의 가족이 그런 것 같아요. 유리의 가족은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작가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잘 썼어요. 되게 플롯 자체도 한 편의 추리소설을 갖고요. 책을 읽으면서 어쩌면 상대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미지수를 구하는 마음만이 서로를 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한 문장을 읽으며 추천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생각했어. 떨어지는 눈이 형이었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제 형 이야기를 그만하래. 하지만 나는 그만할 수 없어. 그게 내가 자꾸 벤치로 향하는 이유야. 여기까지입니다. 책 표지도 무척 예뻐요. 두 번째 책은 바버라 제이 킹이지였고요.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동물에 관한 책이지만 인류학과 교수가 썼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각자 서로 어떻게 슬픔을 앓는가에 대해서 기술한 책인데요. 동물이 겪는 슬픔이 정말 인간과 같은지, 혹은 이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이 죽었을 때, 혹은 내 사랑의 대상이 죽었을 때, 혹은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 동물들은 슬픔을 안 느낄까?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사실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노출을 했던 동물들이기 쉬워요. 예컨대 뭐 코끼리, 돌고래, 침팬지, 뭐 오랑우탄 뭐 이런 영장류와 되게 비슷하거나 IQ가 높다고 상정되는 동물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억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요. 가족이나 친구가 살해당하면 밀렵꾼에게 살해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본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PTSD, 유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코끼리도 있다고 하고요. 이런 동물을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동물들도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슬픔을 겪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장례의식 같은 것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개나 고양이, 거북이, 새나 토끼, 돼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지극히 과학적이라서 좋았어요. 왜냐면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동물을 의인화해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문장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향성이 뛸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에 따라서 어떤 서로의 원숭이들은 서로의 죽음이 전혀 개의치 않는 원숭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원숭이들은 자신의 새끼가 죽거나 혹은 어떤 원숭이가 죽었을 때 그 원숭이를 데리고 자신의 품에 품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라도 시체가 썩을 때까지 계속 들고 다니는 원숭이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유명한 고래 덕후이기도 하고 사실 프리다이버라서 고래에 대한 글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돌고래의 경우에는 죽은 새끼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그 고래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진대사율이 진짜 높아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막 4시간, 3시간에 계속 한 번씩 먹거나 이래야 돼요. 잠자고 먹고. 근데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끼를 데리고 다니고 애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돌고래를 챙기고 다니는 어미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돌고래를 데리고 다니느라고 밥을 못 먹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어미 돌고래를 호위하는 돌고래를 많이 봤다고 해요. 과학 문헌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적혀 있고요. 근데 이 보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돌고래들은 사회적인 집단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슬픔은 나눠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이 장례를 치르던 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사례들이 돌고래들이 집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이게 집단 스트랜딩이라고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하는 연구, 그에 대한 검증을 할 때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35마리의 돌고래가 해안가로 와서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돌고래들이 한 마리가 죽을 때 집단적으로 같이 폐사한다. 아니면 같이 해안가로 들어와서 죽어버린다. 이 얘기에 대해서 다들 여러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한 가지 분석 중에 감정 전염이라는 것이 있다. 돌고래가 자초되어서 죽었을 경우에 그 돌고래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다 같이 와서 죽는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하죠. 근데 어디까지나 분석 중에 하나겠고요. 또 다른 분석에는 국방부가 실시하는 훈련에서 수중 음파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 때문에 돌고래들이 정신 이상을 호소해서 다 같이 와서 대죽음을 당했다. 이런 분석과 연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석과 연구들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요. 인간은 동물들에게 슬픔을 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자해할 만큼, 동료를 따라 죽을 만큼 혹은 PTSD에 걸릴 만큼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 슬픔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슬픔을 소화하고 있는지 응시해야 한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흥미로웠던 지점이 어디냐? 이 사람 사실 인류학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 인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말로 슬퍼할 뿐이고 동물들은 비언어적인 방식, 몸짓과 행동 등으로 슬퍼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았어요. 인간과 동물이 서로의 슬픔과 사랑을 인정하자라는 말. 어떤 슬픔을 겪을 때는 이것이 인간의 일뿐만이 아니다 라는 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슬픔이 꼭 인간의 몫뿐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아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임선우의 초록은 어디에나 라는 책입니다. 저는 굉장히 초록 덕후고요. 초록을 생각하면 저를 떠올려주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초록을 좋아해요. 되게 떠들썩하게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자아가 모험 시리즈에서 나왔고 트리플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과 옷 색깔이 비슷하네요. 아무튼 단편집이다 보니 굉장히 분량이 짧고요. 3가지의 단편이 들어가 있어요. 메인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단편. 윗집에서 물이 새서 올라가 봤더니 윗집 주인이 낙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슬픔을 느낄 때마다 돌을 뱉는 여자와 도벽을 취미로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주인공들이 금괴를 밀항을 하기 위해서 눈이 내리는 오키나와로 갑니다. 이 모든 설정들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 책에선 말이 됩니다. 왜냐면 아주 덤덤한 투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임선호 작가의 책에는 항상 일상의 한 스푼과 가벼움 한 스푼이 있어요. 근데 그 묘하게 어긋나 있는 현실성이 오히려 이야기를 흥미롭게 한달까요? 좀 B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 안 되는데? 이거 말 안 되는데?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고 근데 그 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인간이란 게 신기해서 맥락을 찾죠. 어떤 큰 맥락이냐면 감정, 공감, 슬픔, 이해 같은 그런 단어들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저는 이 단편집에서 묶인 책들의 주인공들이 왜 좋았냐면요.
무언가 굉장히 하고 싶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요. 그 모든 되고자 했던 것들이 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하고 싶던 것이 현실 불가능한 것이 됐을 때, 인간이 희망을 가졌다가 낙담했을 때 같은 이야기들이 모두 책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슬픔들이 어떻게 다들 별스러운 슬픔으로 저마다의 모습으로 있는가? 이 책에 굉장히 재밌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슬픔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슬픔이 별거 아닌 것이 되거나 슬픔이 희석되거나 슬픔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감정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슬픔을 이기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슬픔을 희석시키고 같이 느끼고 나누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뒤에 있는 평론이 참 좋았는데요. 뒤에 있는 평론에 있는 문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남은 다 낙타와 고래의 만남이다. 사막에 사는 낙타와 바다에 사는 고래가 만나기 위해서는 낙타는 사막을 벗어나야 하고 고래는 물속을 벗어나야 한다. 사막을 벗어난 낙타는 낙타가 아닐 것이고 물속을 벗어난 고래도 고래가 아닐 것이다. 만남은 다 낙타와 고래의 만남이라는 내 말에는 만날 때 우리가 더는 이전의 자신으로 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혜진의 평론이고요.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달에 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올까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누군가 한 명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줄여볼까 해요. 한 번에 가져오면 낙원까지만 가져올 거예요. 네 번째 책은요, 김영민 작가의 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고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교수의 책이고요. 작금의 한국에 대해서 나름의 통찰로 분석하고 적어 내려간 글인데 굉장히 시니컬하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위트가 있습니다. 책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트라는 건. 저는 재미없는 책을 읽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일단 책에서는 홍익인간의 이념부터 나오고 1, 2, 3 계엄까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신간 홍보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온단 말이야? 서울대 교수들은 왜 이럴까 다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글을 쓰는 거야? 하면서 되게 무서워했는데요. 다행히도 전에 있던 글들과 합쳐서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사람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은 이런 분석글, 한국에 대한 분석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헬조선이라던가 저출생과 자살률 증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책이라던가 뭐 구구화에 대하던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책들을 항상 읽으면 가끔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의 결론이 뭐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대체 뭐 어떤 행동을 하라는 거야? 라 같은 얘기들이요. 근데 이 책이 왜 재밌었냐면 믿음직한 작가의 글이기도 한데 이 작가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담담한 산책하는 철학자 같은 느낌으로 한국어를 씁니다. 한국은 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도 산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기록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때 한국에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혹은 뭐 한국인이 왜 좋은 정치인을 판별할 만한 좋은 시민이 되지 못했을까?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단순히 재밌습니다. 왜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덕률로 환원을 시키고 사람들을 되게 순응시키기 위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풀이를 했고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라 당위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안동에 유교랜드가 생긴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인터넷 누리꾼 친구들이 막 비웃는단 말이에요. 왜 저런 데를 가느냐? 어떤 미친 사람이 저기를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김영미 작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응에 마주하자. 유교랜드에 꼭 가봐야 한다는 결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불끈 쏟아졌다.
어떤 미친놈이 기어이 되어주고 싶다는 욕망. 꼭 사서 기어이 입장료를 내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가야 한다. 반드시 가보아야 한다. 이건 사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나는 절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 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니까. 하지만 기어코 그곳을 가보겠다는 건 정정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정정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나 하는 생각인 거죠. 너무 좀 심한 말인가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걸 다 해보고 얘기하고 싶다는 건 학자들이나 평론가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굳이 다 해보고 굳이 탐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구욕이 한국 사회를 설명한 유용한 사회 도구로서 작동해요. 실제로 한국 사회는 되게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가 공고히 한 사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한국인이 30% 이상이 진짜 실제로 노비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스운 기준을 되게 내다버리고요. 이 작가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고통이 있는 사회를 결국 살고자 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이 이래 왔으니까 이제 좀 갈고 닦고 수선하고 꿰매고 해서 고쳐 쓰자. 고쳐 쓰자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책입니다. 저는 김영민 작가의 그 체념어린 말투에서 이 사람의 기대를 좀 보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한국 싫어. 나 한국 싫어. 이렇게 맨날 말하는데 시위에 맨날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남아있고 싶으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 질린 사람이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한국에 남아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혹은 이 나라가 싫은데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좀 얻을 게 많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서정적인 부분을 뽑아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저도 한국을 닦고 수선해서 쓰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난 인간은 싫지만 인간의 영혼이 좋아. 영혼은 밤처럼 서늘한 것이니까. 여름밤이 없으면 여름을 견딜 수 없고 영혼이 없으면 인간을 견딜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저의 3월 추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보셨나요? 제가 일단 반발을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책장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근데 이 책장의 위치를 바꾸다가 정말 허리가 나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 봄을 맞이하고 계절을 가리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좀 잎을 다 떨치고 새 잎을 돋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니까 그래도 집이 좀 편해서 깔끔하고 넓어 보이고 좀 새 집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새 것을 사는 것도 좋고 뭔가 새 것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좀 있는 것을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있는 것을 한번 닫고 달리 보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번 여름, 봄에는 좀 있으셨으면 해서 얘기해드립니다. 아! 패딩 정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패딩 정리 꼭 하세요.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봅시다. 안녕.